적도 부근의 남태평양, 한국에서 괌까지 비행기로 4시간, 그리고 다시 괌에서 2시간 거리를 달리면 미크로네시아의 작은 섬 추크가 있다. 추크는 산호초의 천국이다. 산호초가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거대한 산호초의 나라. 이 산호초는 두께만 200m, 둘레 224km에 지름이 40km에 달한다. 열대의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하다. 그러나 바다 및 산호숲은 해양 생태계의 거대한 정글이다. 지상에 열대우림의 정글 아마존이 있듯 바다에는 추크섬의 산호초가 있다. 이 산호초를 대한민국의 해양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주목해왔다. 한국 남태평양 해양연구센터가 자리한 곳은 추크섬의 동쪽. 2000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설립한 이래 남태평양 해양개발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연중 평균 기온은 30도씨 이상, 햇빛도 강렬하다. 더위 속에서 한국의 해양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남태평양 해양생물자원과 환경조사. 그런데 한국의 과학자들은 왜 하필 이 멀고도 낯선 추크섬으로 왔을까? 미크로네시아 열대바다는 광대하다. 미크로네시아의 육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80배 이르는 700제곱킬로미터. 이에 비해 경제 수역은 4,300배나 넓은 3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센터가 자리한 추크섬 일대는 세계 해양연구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추크섬을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와 산호초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생태계. 한국해양연구소가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환초고요. 동그란 환초, 가장 오래된 환초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연구가 많이 안 된 환초입니다. 이 산호초가 바다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생물 다양성도 가장 높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리적 특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하나의 거점이 있다면 우리도 이제 그런 연구를 동참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위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 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추크섬의 환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먼저 화산이 폭발해 바다 위로 섬이 솟았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섬 가운데 산호초가 만들어지고 산호초는 자라면서 호초로 바뀐다. 세월이 흘러 화산이 물속에 잠기면 섬이 있던 자리에 환초만 남게 되는 것이다. 추크섬의 아침 6시. 조용한 추크섬의 아침을 깨운 것은 센터의 사람들. 연구원들이 부산하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하는 것이다. 한국 최고의 해양생물학자, 한국해양연구센터 연구원 노재훈 박사, 그리고 김동선 박사가 배에 몸을 실었다. 바다로 나가는 길에는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배 한켠에 가득한 빈통은 연구물 채취를 위한 시약병. 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바다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다의 물길을 따라 2시간여를 올라가는 길. 눈앞에 울창한 정글이 펼쳐진다. 이들은 현재 남태평양의 식물성 플랑크톤과 해양 산성화를 연구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하루 2번 시간대별로 바닷속의 수온과 조류, 염분 등의 데이터를 얻어야 한다. 바다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 맹그로브다. 추크섬 해안선은 맹그로브의 군락지다. 그런데 산호초가 이 희한하게 생긴 맹그로브 숲의 덕을 제대로 보고 있다. 산호초 주변에 서식하면서 산호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맹그로브. 무엇보다 흙탕물을 정화해 산호초에 공생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잘하도록 도와준다.
갯벌과 비슷한 역할이다. 망그로브 생태계에서 이제 그 망그로브 잎이라든지 육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영양 물질 같은 것들이 재순환되어서 이제 그 조속에 따라서 타이드에 따라서 외측의 산호초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영양염이 이제 사용해서 이제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자라면서 그런 생물들이 그 주변에 산호초 생태계로 이동되고, 또한 영양물질이 이동되면서 주변 산호초 생태계의 그러니까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산호는 식물이 아니다. 움직일 순 없지만 엄연한 동물이다. 해파리, 말미잘과 같이 바다의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기도 하는 강장동물이다. 먹이가 촉수 끝에 닿으면 산호는 숨겨놓은 독침을 발사해 먹이를 찔러 마비시킨 후 촉수로 낚아채 먹이를 잡아먹고, 찌꺼기는 다시 입을 통해 내뱉는 동물이다. 센터에서 연구한다는 플랑크톤이란 바로 이 산호의 몸에 사는 식물 플랑크톤을 말하는 것이다. 식물 플랑크톤은 산호초에 붙어 살며 광합성을 한다. 지금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해수는 플랑크톤과 해양 산성화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시료. 연구팀은 플랑크톤을 통한 해양 산성화 연구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 해수를 검사한다. 그렇게 건져 올린 바닷물을 일일이 시약병에 나눠 담아 시간대별로 수온, 조류, 염분 등의 데이터를 얻는다. 해수의 변화를 통해 플랑크톤과 해양 산성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과연 산호가 이런 상태로 한다면 얼마 후에 멸종될 것인가, 얼마 좀 지나면은 산호들이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산성화에 의해서 살 수 없을까,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조사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50년이 될지, 앞으로 100년이 될지, 아니면은 뭐 한 2, 300년 후에도 이게 산성화가 일어나다 하더라도 산호가 버텨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거죠. 산호초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산호초와 공생하는 플랑크톤이 해양 산성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플랑크톤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온실가스가 증가해 자외선이 강해지면 플랑크톤은 자외선 차단에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자외선 차단 물질이 구름을 형성해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이다. DMS라는 물질을 발생해가지고, 그 DMS는 그 구름의 응결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작은 식물 플랑크톤에서 발생된 그 가스가 구름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나노 단위의 정교하고 규칙적인 무늬로 이루어진 이 작은 식물성 플랑크톤은 자외선이 강해지면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황화합물을 생성해 세포벽이 두꺼워진다. 그런데 이 화합물이 산소를 만나 구름을 형성하고, 이 구름이 다시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온난화를 막는 지구의 자동 조절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플랑크톤의 단위 면적당 광합성 능력은 아마존의 열대우림보다 뛰어나다. 또 산소와 영양분도 생산한다. 대기 중 산소의 4분의 3 이상이 플랑크톤의 광합성으로 생성된 것이다. 플랑크톤은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도 흡수한다. 사람이 방출하는 양의 10%를 흡수할 만큼 그 양이 엄청나다.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하면 해양은 산성화되고, 산호초 생성은 저하된다. 플랑크톤도 감소한다. 산호초와 플랑크톤은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시금석이다. 지구온난화가 전 지구적 화두인 지금 한국해양과학센터에서 연구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다.